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시대 개성 근방의 푸른 논과 울창한 산이 어우러진 고을에 봄날 저녁이 깃들 무렵 한 양반가의 사랑채에 17 나이로 보이는 도령이 손에 서차를 쥔 채 부모님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사옵니다. 며칠 전 도령은 어머니께 벚꽃놀이에 함께 가자는 벗들의 서차를 보여드리며 아버지의 허락을 구해달라 간청하였사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간절한 청에 마음이 움직인 어머니는 성정이 고든 남편을 부드럽고도 정중한 말투로 설득하고 계셨사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벗들과 함께 필봉의 꽃구경을 가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꽃구경이라니요?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해도 모자랄 판에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부질없는 일을 어찌 허락한단 말이오. 부인은 어찌 그리 생각이 짧으시오. 남편의 단호한 어조에도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히 말을 이어가셨사옵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아니옵고 단 하루뿐인 일이옵니다. 젊은 아이를 집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이번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거듭된 청에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에게 함께할 벗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모두 명망 있는 양반가의 자제드림을 아해자 엄중히 당부하며 허락하셨사옵니다. 좋다. 허락하노라. 허나 아침 진시에 떠나 저녁 술시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벗들과 어울리되 절대 음주나 경박한 행동을 하지 말라. 꽃구경을 가는 날이 다가오자 도령은 어머니께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해달라 청하였사옵니다. 출발하는 날 설렘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사옵니다.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빛나는 눈빛으로 엄격한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며 말씀드렸사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사옵니다. 아버지는 준엄한 눈빛으로 도령을 바라보며 당부하셨사옵니다. 예진아, 너는 반가의 자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느니라. 약속한 시각 전에 돌아오고 경박한 행동이나 음주를 했다가는 더 이상 내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도령 예진은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에도 기운찬 미소로 답하며 들은 삼삼오오 모여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고 예진을 반갑게 맞이하였사옵니다. 오랜만에 바깥 출입에 한껏 들뜬 도령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간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며 웃음꽃을 피웠사옵니다. 잠시 뒤 각자 흩어져 꽃구경을 하거나 풍광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사옵니다. 예진 역시 시자와 함께 이 골짜기 저 언덕을 오르며 뒷산에 이르렀을 때 눈 아래 펼쳐진 장대한 풍경에 넋을 잃었사옵니다. 동대문 밖 너른 들판과 멀리 한강의 물줄기가 반짝이는 모습에 호연지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며 감탄을 연발하였사옵니다. 그러다 문득 산자락 아래 담장이 이어진 여염집 후원으로 눈길이 갔사옵니다. 아담이 꾸며진 기와집 후원에는 삼색 도화꽃이 만발하여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사옵니다. 당시 그곳은 조정의 하급 관리인 서리들이 모여 살던 누각골이었사옵니다. 예진이 삼색 도화꽃의 넋을 잃고 바라보는 순간 노란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후원에 나타났사옵니다. 긴 댕기머리를 늘어뜨린 16쯤 되어 보이는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사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있으리요.
예진은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사옵니다. 여인은 처음엔 후원에 핀 꽃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 나무 저 나무를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걸었사옵니다. 그러다 어느 나무 아래 멈춰서서 높다란 가지를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응시하더니 품에서 기다란 명주천을 꺼내 밑에 주먹만한 돌을 묶어 나뭇가지에 던졌사옵니다. 명주천의 끝을 단단히 묶는 모습을 본 예진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사옵니다. 저 처자가 혹시... 급박한 상황을 직감한 예진은 지체할 틈 없이 산자락을 뛰어내려가 담장을 훌쩍 넘어 그 집 후원으로 들어갔사옵니다. 여인은 큰 나무 아래에 명주천을 고리로 만들고 그 아래로 머리를 내밀려는 순간이었사옵니다. 예진은 이 광경을 보고 다급히 여인의 소매를 붙잡으며 외쳤사옵니다. 여보시오, 청춘의 나이에 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오? 깜짝 놀란 여인은 예진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노려보았사옵니다. 이게 누구시오? 어느 불안당이 남의 집 담을 넘어 여인의 소매를 잡는단 말이오? 상황이 급박해지자 뒤따라온 시자가 여인에게 예진이 누각골에 명망 있는 이판서댁 도령임을 밝혔사옵니다. 이에 여인은 잠시 움찔하더니 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대감댁 도령이라 하여도 어찌 남의 집 담을 넘는 법이 있소. 남녀가 유결한데 소매까지. 양반의 도리가 그러하오? 예상치 못한 책망에 예진은 당황하였으나 차분히 사정을 설명하였사옵니다. 맹자님 말씀에 형수와 시동생은 평소엔 내외해야 하나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을 잡아 건져내라 하셨어. 내가 그대의 소매를 잡은 것은 목숨을 구하려는 뜻이었을 뿐 다른 마음은 없었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로서 어찌 허튼 마음을 품겠소. 여인은 예진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여전히 단호히 답하였사옵니다. 도령의 뜻이 그러했다 하여도 이 몸은 이미 꽃 속에서 세상을 하직할 마음이니 상관하지 마시고 벗들과 꽃 구경이나 계속하시옵소서. 여인의 단호한 말에 예진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타이르며 말하였사옵니다. 청춘의 나이에 어찌 세상을 버리겠다는 말을 그리 쉽게 하오? 그대의 사정을 들어 죽음의 길을 막고자 하니 부디 내막을 들려주시오. 여인은 거듭 거절하였으나 예진이 선비의 도리를 내세우며 끈질기게 설득하자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사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부모는 금술이 좋았으나 어머니가 10수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조정의 서리일을 하던 아버지는 후처를 드렸으나 예전 아내와 달리 마음에 차지 않아 다툼이 잦았고 후처를 자주 바꾸는 일이 빈번하였사옵니다. 새 후처가 들어올 때마다 연희는 구박을 받았으나 최근 2년간은 후처 없이 지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였사옵니다. 허나 가산을 탕진하며 빚이 늘어나 너른 기와집만 덩그러니 남았고 살림은 어려웠으나 마음은 평안하였사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장안의 기생을 안방에 들이면서 빚이 더욱 쌓였다는 것이었사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연희는 주변에서 나이차 혼인을 재촉하였으나 시집갈 곳이 없어 이리 자결하려는 소동을 벌인 것이었사옵니다. 예진이 간곡히 말리자 연희는 오히려 눈을 흘기며 단호히 입을 열었사옵니다. 도령님,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어찌 중간에 말을 끊으시는 것이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 말하였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장안의 기생 박 씨에게
많은 돈을 쓰셨사옵니다. 최근에는 300냥을 빌리셨고 또 선심 쓰듯 200냥을 더 빌리시니 도합 1000냥의 빚이 쌓였사옵니다. 그 기생은 제 량을 더 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돌아오셨사옵니다. 허나 그 뒤로 기생과 무슨 모의를 하셨는지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인 내일만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0냥을 어찌 마련하겠사옵니까? 연희의 말에 예지는 눈을 반짝이며 답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안으로 1000냥을 가져오면 그대가 약혼한 혼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요? 분노에 찬 예지는 결심한 듯 단호히 약속하였사옵니다. 내일 오시 전에 1000냥을 마련해 보내드리겠소. 연희는 놀란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며 말하였사옵니다. 고마운 말씀이나 도령께서 어디서 1000냥을 마련하신다 말씀이요? 저를 죽지 못하게 막고 기생에게 넘기려는 흉계가 아니시옵니까? 이에 예진은 당당히 가슴을 펴며 응하였사옵니다. 어허,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소. 내 말을 한번 믿어보시오. 예진은 과감히 연희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김서방을 만났사옵니다. 그간의 사정을 조목조목 따지며 1000냥을 가져다주면 연희를 약혼한 혼처로 보내줄 것을 다짐받았사옵니다. 처음엔 김서방이 낯선 도령이 가정사에 끼어든다며 역정을 내었으나 예진이 이판서댁의 자제임을 알자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사옵니다. 예진은 단호히 말하였사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조정에 소를 올려 직을 파하고 포청에도 알리겠사옵니다. 이에 김서방은 겁에 질려 순순히 따르겠노라 약속하였사옵니다. 예진은 벗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고 자신을 찾아다니던 벗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사옵니다. 남은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사옵니다. 부모님의 당부를 떠올린 예진은 급히 자리를 파하고 귀갓길에 올랐으나 양반의 품격 있는 걸음을 지키다 보니 해가 진 뒤에야 집에 닿았사옵니다. 집에 도착한 예진이 황급히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자 이판서의 준엄한 호령이 떨어졌사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오느냐? 이 아비 말 안 듣는 자식을 어찌 두겠느냐? 이판서는 청지기를 불러 물풀의 나무를 꺾어오라 명하며 벌을 내리려 하였사옵니다. 그때 계집종이 저녁상을 들여오자 이판서는 상을 몰리라 하였사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문객 윤선달이 나서서 부드럽게 만류하였사옵니다. 영감, 반가의 자제가 부모 말씀을 거스른 것은 마땅히 벌해야 하나 진지조차 들지 않고 매를 맞으면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옵니다. 진지를 드신 뒤 벌을 내리심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윤선달의 말을 늘 신뢰하던 이 판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예진을 잠시 골방에 가두라 명하고 저녁상 앞에 앉으셨사옵니다. 이 판서가 진지를 드시는 동안 윤선달은 골방의 예진을 찾아가 사정을 물었사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들은 윤선달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하룻밤에 1000냥이라 참으로 배포가 크도다. 17 나이에 일면식 없는 일을 위해 1000냥을 약속하다니 그 마음이 장하도다. 허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니 어찌 이 일을 꺼낼 수 있겠느냐. 예진은 난감한 얼굴로 답하였사옵니다. 선달님,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 리 없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윤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사옵니다. 허허, 인령은 제천이라 하였거늘 사람 목숨이 그리 쉽게 끝나겠느냐. 가만히 있어 보시게. 내가 한번 나서 보겠네. 잠시 뒤 사랑채에서 예진을 대령하라는 이판서의 호령이 들리자
윤선달이 먼저 나아가 곁에서 곰방대에 담배를 채우며 말하였사옵니다. 영감, 진지를 드시고 곧 매를 내리시면 몸이 상하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진지가 소화되거든 매를 드셔서 다시는 부모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판서가 담배를 받아들자 윤선달은 낮에 예진이 행한 일을 마치 옛 선비의 일화처럼 들려주었사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사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전 선비들의 의로운 행동이로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리하겠는가. 설령 돈이 있다 한들 누가 천냥을 쉽게 내주겠느냐. 윤선달은 슬며시 떠보듯 말하였사옵니다. 영감, 만일 지금도 그런 일을 두셨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그 돈을 마련해 자제의 명성을 높여주시겠사옵니까? 아니면 아비께 말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매를 드시겠사옵니까? 이판서는 웃으며 답하였사옵니다. 내 어찌 아들을 다른 이와 비교하겠나. 그 못난 놈이 필부로 살까 걱정인데 만일 그런 자식을 두었다면 10번이라도 매를 들고 돈을 내주었을 것이네. 이에 윤선달은 낮에 예진이 누각골 김서방의 딸을 구한 일을 찬찬히 설명하였사옵니다. 이판서는 헛기침을 하며 예진을 불러 따뜻한 어조로 사정을 물으시고 방으로 돌아가 진지를 들고 글을 읽으라 명하였사옵니다. 예진이 물러가자 이판서는 싱글벙글하며 윤선달에게 말하였사옵니다. 없으니 어찌하나. 윤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영감, 이런 호연지기를 지닌 자제를 두셨으니 경사로다. 영감께서 호의를 베푼 이들이 제법 있으니 몇몇에게 서찰을 써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사옵니다. 빌린 돈은 차차 갚으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급한 일을 먼저 성사시켜야지요. 그리하여 윤선달은 이판서가 써준 서찰을 들고 그날 밤 몇몇 인사를 찾아 천냥어음을 마련하였사옵니다. 다음 날 이판서는 김서방을 불러 엉이 꾸짖으며 천냥어음을 내주고 연희를 약혼한 혼처로 보내도록 도왔사옵니다. 이 일은 고금을 통틀어 드문 의로움이라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사옵니다. 소문은 장안에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고 이판서는 이 일로 명성을 더하여 마침내 정승의 반열에 올랐사옵니다. 예진 역시 몇 해 뒤 소과에 급제하여 조정의 큰 몫을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하였으며 훗날 정승이 되었사옵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구한 의로운 마음은 널리 퍼져 공명정대한 업적으로 그 명성이 백성들 사이에 길이 전해졌사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 이야기. 옛날 전라도의 푸른 논과 울창한 산이 둘러싼 한적한 마을에 윤석영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아내인 최은비와 함께 살며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윤도경 나리를 지극한 효심으로 모셨사옵니다. 윤석영은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최은비는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나물과 생선구이를 정성껏 장만하여 밥상을 차렸사옵니다. 집안은 늘 따뜻한 밥냄새와 효심으로 가득했으나 윤석영의 마음에는 한 가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사옵니다. 아버지 윤도경 나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도 늘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사옵니다. 아침이면 윤석영이 문안드리며 아버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사옵니까? 소자는 잘 잤든 말든 상관없사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나야 잘 잤든 말든 이라 퉁명스레 답하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사옵니다. 저녁이면 윤석영이 이부자리를 정성스레 펴며 아버님,
편히 주무시옵소서. 소자는 잘 잤든 말든 상관없사옵니다. 라고 말해도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사옵니다. 그럴수록 윤석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더욱 애를 태웠사옵니다. 어느 날 윤석영은 아내 최은비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사옵니다. 은비야,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무언 법이지. 그녀는 그간 아버지의 적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무료하셨을까. 나 하나만으로도 일이 적적한데 아버님은 얼마나 더 그러셨을까. 최은비는 곧장 마을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늘 떡을 사던 할머니를 찾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최은비는 떡장수로 이름난 이옥선 할머니가 홀로 사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평소라면 떡을 사고 곧장 돌아섰을 그녀였으나 이번에는 아버지 윤도경 나리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줄 방도를 찾고자 마음을 열었사옵니다. 최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이옥선 할머니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사옵니다. 할머님, 오늘 떡이 어찌 이리 많이 남으셨사옵니까? 마을에서 할머님의 떡솜씨가 으뜸이라 소문났는데 사람들이 어찌 이를 모를까 싶사옵니다. 제가 남은 떡을 모두 사겠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최은비를 바라보며 답했사옵니다. 아니, 이 많은 떡을 다 사겠다고? 무슨 잔치를 벌이려는 게냐? 최은비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맞잡고 말했사옵니다. 잔치보다 더 좋은 일이 있사옵니다. 할머님, 떡이 다 팔렸으니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치시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지 않겠사옵니까? 장터에서 떡이 팔릴 때까지 홀로 앉아 계시면 얼마나 무료하시겠사옵니까? 저희 집에는 아버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할머님과 아버님께서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사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으나 떡이 모두 팔린 터라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사옵니다. 홀로 초가집에 돌아가도 적적할 뿐이니 최은비의 손에 이끌려 윤씨 가문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집에 도착한 최은비는 이옥선 할머니를 아버지 윤도경 나리의 방으로 안내하고 두 분을 정중히 소개했사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곱게 펴며 말했사옵니다. 두 분 편히 담소 나누시옵소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부르시고 편안한 밤 되시옵소서. 그러자 윤도경 나리의 대답이 달라졌사옵니다. 오냐, 알겠느니라. 최은비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늘 잘 자든 말든이라 시큰둥하던 아버지 원하시는 걸까? 마침 이웃의 박진서 나리가 한양장터에서 좋은 장사를 안다 하니 나도 함께 가보려 하오. 마을의 작은 장터에서 버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터이니 이번 기회에 돈을 벌어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소. 최은비는 잠시 눈을 내리까이며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사방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 마음이 무겁사옵니다. 허나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려 하시니 저 또한 힘을 내어 제 몫을 다하겠사옵니다. 사방님께서 집을 비우시는 동안 제가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겠으니 염려 마시고 다녀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석영은 한양으로 장사를 하러 길을 떠났사옵니다. 집에는 아버지 윤도경 나리와 며느리 최은비만 남게 되었사옵니다. 최은비는 남편이 하던 문안 인사와 이부자리 정리를 도맡아 하며 아버지가 불편함 없이 지내시도록 세심히 살폈사옵니다. 허나 그녀가 아버님, 푹 주무시옵소서. 소자는 잘 잤든 말든 상관없사옵니다. 라고 말해도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나야 잘 잤든 말든 이라며 힘없는 목소리로 돌아왔사옵니다. 아침에 아버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사옵니까? 라고 물어도 답은 한결같이 차갑고 무심했사옵니다. 최은비는 속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그리 기력이 없으신 걸까? 맛난 음식을 차려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려도 어찌 저리 의욕이 없으신지.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고 난 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겼사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진정한 효를 다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라면 이런 고민을 나누었을 터인데 홀로 남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사옵니다. 윤석영이 집을 비운 지 어느덧 1회가 되었사옵니다. 최은비는 남편이 없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감정을 깨닫게 되었사옵니다. 바로 적적함이요 무료함이었사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개울에서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연히 이웃집 마당을 들여다보았사옵니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마당에 앉아 서로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은비는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스쳤사옵니다. 양을 더 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돌아오셨사옵니다. 허나 그 뒤로 기생과 무슨 모의를 하셨는지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인 내일만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냥을 어찌 마련하겠사옵니까? 연희의 말에 예지는 눈을 반짝이며 답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안으로 천냥을 가져오면 그대가 약혼한 혼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요? 분노에 찬 예지는 결심한 듯 단호히 약속하였사옵니다. 내일 오시 전에 천냥을 마련해 보내드리겠소. 연희는 놀란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며 말하였사옵니다. 고마운 말씀이나 도령께서 어디서 천냥을 마련하신다 말씀이요? 저를 죽지 못하게 막고 기생에게 넘기려는 흉계가 아니시옵니까? 이에 예진은 당당히 가슴을 펴며 응하였사옵니다. 어허,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소? 내 말을 한번 믿어보시오. 예진은 과감히 연희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김서방을 만났사옵니다. 그간의 사정을 조목조목 따지며 천냥을 가져다주면 연희를 약혼한 혼처로 보내줄 것을 다짐받았사옵니다. 처음엔 김서방이 낯선 도령이 가정사에 끼어든다며 역정을 내었으나 예진이 이판서댁의 자제임을 알자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사옵니다. 예진은 단호히 말하였사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조정에 소를 올려 직을 파하고 포청에도 알리겠사옵니다. 이에 김서방은 겁에 질려 순순히 따르겠노라 약속하였사옵니다. 예진은 벗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고 자신을 찾아다니던 벗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사옵니다. 남은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사옵니다. 부모님의 당부를 떠올린 예진은 급히 자리를 파하고 귀갓길에 올랐으나 양반의 품격 있는 걸음을 지키다 보니
해가 진 뒤에야 집에 닿았사옵니다. 집에 도착한 예진이 황급히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자 이판서의 준엄한 호령이 떨어졌사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오느냐? 이 아비 말 안 듣는 자식을 어찌 두겠느냐? 이판서는 청지기를 불러 물풀의 나무를 꺾어오라 명하며 벌을 내리려 하였사옵니다. 그때 계집종이 저녁상을 들여오자 이판서는 상을 몰리라 하였사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문객 윤선달이 나서서 부드럽게 만류하였사옵니다. 영감, 반가의 자제가 부모 말씀을 거스른 것은 마땅히 벌해야 하나 진지조차 들지 않고 매를 맞으면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옵니다. 진지를 드신 뒤 어느 날 전라도를 순찰하던 암행어사 김한수 나리가 윤씨 가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사옵니다. 마침 마당에서 윤석영이 아내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연을 궁금히 여겼사옵니다. 어찌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이리 정중히 절을 올리는 것이오? 윤석영이 공손히 답했사옵니다. 소자의 아내가 아버님께 새 어머니를 맺어드려 효를 다했사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절을 올리는 것이옵니다. 김한수 어사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사옵니다. 그는 효를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기며 지방을 돌며 효행을 기리곤 했사옵니다. 이에 윤석영 부부에게 소정의 상금을 하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정성껏 부모를 모시게 하였사옵니다. 윤석영과 최운비는 그 상금으로 아버지 윤도경 나리와 새 어머니 이옥선 할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며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았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효심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진정한 효는 물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데 있으며 서로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벗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교훈을 전합니다.